언제 해결이나 될까 싶은 문제죠. 남중국해 문제. 중국은 스프레틀리 일대 남중국해 거의 전역이 사실은 자기네 바다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엄청난 친미 정책으로 가고 중국이랑 사이가 너무 격해졌고 이렇게 되면은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제 갈등들이 생기는 건데. 南方不是南海问题的当事方，避免给中韩关系增加不必要的负担。 오르프레트라는 그런 도시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가시는 게 어떨까요? 브라질 갔다 올 걸.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왜 동물의 사람은 넘어오냐? 동물하고 사람하고 자꾸 접점이 늘어나요. 상시가 40마다 발생하던 게 지금 플러스 10마다 발생하는. 뭘 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뭐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발생하면 그때 대비하고 그런. 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오시나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마테우스 지아스 세코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함정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해경선이 위험하게 필리핀 선박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났다며 주 필리핀 중국 외교관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역을 불법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국제재판소 소송을 통해 중국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韩方不是南海问题的当事方，我再次敦促韩方好自为之，不要跟风炒作，避免给中韩关系。 So all countries, I think, have to look how to deliver more, and at the same time, how can we lift our production? 미국인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 금지 법안은 미국 하원이 가결했습니다.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사용자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6달 내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Bill therefore forces TikTok to break up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对 TikTok 的打压，这种不能在公平竞争中取胜。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나 될까 싶은 문제죠. 남중국해 문제. 여러분들 국제뉴스 보실 때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죠. 이번에는 중국과 필리핀입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등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스프레틀리 군도에 있는 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무처죠. 작은 공간. 네. 네, 여기가 중국,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그 보르네오 섬 위에 있는 브루나이 네. 이런 데도 다 영유권을 주장을 해요. 근데 중국은 이 스프레틀리 일대 남중국해 거의 전역이 사실은 자기네 바다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제2 토마스 암초라는 곳에 1999년에 이제 필리핀이
처음으로 상륙을 했어요. 사실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 당연히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필리핀이 가져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좌초를 시키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다가 딱 세워두고 그때부터는 여기가 일종의 기지다. 그래서 필리핀 해병대원이 뭐 10몇 명, 한 12명 이렇게 계속 그때부터 주둔을 하고 있어요. 이 2014년부터 중국이 필리핀에다가 그 배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중국은 요구를 해왔고 그다음에 2016년에 그 상서국제재판소가 네.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판결을 했죠. 네. 근데 필리핀은 아무튼 계속 이제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는 거고 네. 사실상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1년에 그랬고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새로운 거는 아닌데 계속해서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서로 항의하고 두테르테 정권 시절 때 두테르테는 좀 약간 상당히 반미 성향이 있는 네. 정치인이었는데요. 근데 독설가기도 하고 좀 이상한 발언도 많이 했던 그렇죠, 대통령이죠. 그렇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국 보기에는 두테르테 시절 때는 필리핀이 더 괜찮았다. 네, 네. 왜냐하면 반미이니까요. 근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나는 미국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국민의 호감도는 미국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친미 정책으로 가고 중국이랑 사이가 너무 격해졌고 물론 뭐 남중국해 문제는 예전에 있었는데 이 정도로 선박을 가지고 나라 중돌하는 거는 좀 약간 국내적인 정치랑도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배님 다른 네. 설명도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이 과일 수출 문제로 중국하고 싸울 땐 싸우고 그렇지만 일종의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를 했는데 네. 이 봉봉은 지금 뭐 대놓고 친미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릴 만한 게 작년에 봉봉 정부가 그 미군이 쓸 수 있는 기지 숫자를 거의 2배로 늘려줬어요. 아, 네, 근데 네. 그 중에 한 3군데가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기지예요. 그리고 이 미군과 필리핀군이 참여하는 군사훈련 이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남중국해 상공 그다음에 대만 부근까지 작전 해역으로 삼아서 훈련을 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했고 이번에도 또 미국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블링컨이 하는 말이 필리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어야 미국이 동맹국 방어 의무를 발동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한 게 이미 1951년에 오래됐죠. 워낙에 필리핀은 미군 기지국가고. 근데 미국이 물리력으로 나서는 거는 필리핀이 공격받았을 때만이다? 아니면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쪽을 오히려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블링컨이 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를 썼다. 그래서 회색지대 전술을 재개했다. 그럼 이거는 중국이 무력 공격을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도 들리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종의 지금은 선거 앞두고 갈등 관리를 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마테우스 씨도 사실은 이제 국제뉴스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남중국해 문제 뭐 뉴스 많이 보셨죠? 네, 어느 정도는 보이긴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 의견이랑 대부분 브라질 사람들의 의견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브라질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네. 아마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가 어디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필리핀? 그게 어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코코넛 우리보다 더 맛있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브라질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편 아닐까. 미국 잘 되니까 우리도 잘 되려면 미국처럼 해야 된다. 그럼 우리 미국 편으로 해야겠다. 라는 그 의견은 약간 대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남중국해를 네. 바라보는 건 어쨌든 미국이라는 어떤 시각을 통해서 해석할 그쵸. 수밖에 없다. 중동도 역시 관심이 없는? 관심이 있어요.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네. 이제 사설들 읽으면 그 사설을 쓰는 사람 진미 반미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많이 이런 다르지. 식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이 거기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의 관심 그쪽에 쏠려야지 여기서 좀 약간 빠지고 좀 약간 우리끼리 이 문제들을 좀 풀자. 아니면 한 가지 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아, 중국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미국 여기 있어야지 현상 유지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이랑 벌이고 있는 웬만한 그 외교전이 중동에서 큰 관심거리예요. 지금은 일본 움직임을 요것과 관련해서 좀 주시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예, 예. 네. 다음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그다음에 일본 총리 불러갖고 3자 회담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이 중국하고 맞서서 일종의 미국의 대리전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동맹이 필요한데 이 영내 동맹 자리를 지금 일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하고 일본이 이건 뭐 봉봉 때 들어와서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협상해왔던 RAA라고 상호 접근 협정이 있어요. 이게 아직은 타결이 안 됐고 아마 올 연내에는 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일본이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에 무기를 기증하거나 무기를 팔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필리핀의 해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네. 계속해서 그럼 중국을 더더욱 자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제 갈등들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도 한국도 이 남중국해 문제 얘기하니까 중국에서 한중 관계에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 늘리지 말라라면서 굉장히 불편해했잖아요. 네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이 파장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얼마 전 미국 하원에서 일명 틱톡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혹시 사용자 많이 보죠. 많이 왠지 많이 그럴 것 보세요? 같았어요. 다운했어요. 이제 핸드폰에다 아무 고쳐도 이제 틱톡 시작해야지 10조, 20조 영상들 올려야지 했는데 아니야 이 세상에 발을 당기면 안 되겠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아이돌 영상들 많이 보려면 네.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 아이돌의 또 진심이신 구정 기자님. 저도 틱톡을 다운받았다가 일주일 안에 삭제했는데 이유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중독이에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저는 헤비 유저?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네. 안 쓰려고 하는 그런 편인데 그래도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네. 유튜브에서도 보이잖아요. 네. 틱톡에서 나온 영상은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네. 거기서는 보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이 틱톡의 이용자 수가요 무려 1억 7천만 명에 육박하고요. 지난해 미국에서만 벌어들인 돈이 1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기업을 왜 이렇게 하원이 못살게 구는 걸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올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100개 가운데 4분의 1, 26개가 외국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 최상위 다운로드 10대 앱 중에 4개가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앱 시장은 거의 중국이다. 네. 이 틱톡 금지 법안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굉장히 깁니다.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들이 보호하는 법. It does not apply to American companies. It only applies to companies subject to the control of foreign adversaries defined by Congress. 법안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인 것 같지만 중국이라고 명시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초당적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이 내용은 틱톡을 딱 금지시킨다기보다는 6개월 안에 바이트댄스가 이 서비스를 비중국 업체, 중국이 아닌 딴 나라 업체한테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앱스토어에 못 올리게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중국이 구글 검색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네. 예전에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못 쓰게 한다고 미국이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뭐 사실 비슷해요. 네. 중국이 새로운 거 개발하고 인기 제품 만들면 다 금지시킬 거냐, 그것도 소프트웨어를. 근데 미국 안에서도 약간 우려가 나오는 게 오히려 미국 미디어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만약에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메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로비도 안 하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다 지금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반격을 자기네들이 똑같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바이트댄스 그 중국에 있는 이제 회사가 네. 이걸 관리하는 거 아니고 네. 미국에서 미국 법인 회사 따로 있어요. 바이트댄스. 그리고 모든 정보들 미국에 가요. 중국에 안 가요. 네. 사실. 근데 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하냐면 이 바이트댄스 미국 본사의 세큐리티 체크를 하는 네. 회사는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너 이걸 팔거나 아니면 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협상 중인데 근데 그거 말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하원에서 통과하자마자 네. 컨그레스 하우스의 그 전화기가 다 막혔어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틱토커들이 사용자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났죠. 사용자 이제 콘텐츠를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네. 틱톡 날라가면 내일 모레 백살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다 전화해가지고 니네들이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니네들 우리 국민들 정보를 빼가서 이 공산당에 다 관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무슨 얘기예요. 처음 들어봐요.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중국이 무언가를 빼가겠다라고 하면은 빼갈 수 있겠죠. 그런데 2014년에 NSA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 세계 전방 도감청 사실 이거는 누가 누구를 탓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조금 이상한 보호주의랄까?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포트월드라는 그 회사에서 미국의 항만을 인수하려고 했더니 그때 뭐 중동 기업이라고 마치 무슨 중동 이슬람권으로 넘어가면 미국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그랬는데도 이제 미국 의회가 매각을 무산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틱톡과 이 미중 관계만 주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지만은 다른 문제도 있어요. 역시 또 제가 일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신일본 제철이 그 US 스틸 네.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한 150억 달러 규모 정도의 인수 제안을 했는데 그 하원이 틱톡 이제 그 강제 매각 금지 법안 이거 통과시킨 다음 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US 스틸 건에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세계 3위 철강 업체인데 국내 소유와 운영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수 제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일종의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보안 문제라기보다도 뭐 우리 기업을 지켰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우리 건 우리가 지킨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미국이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애국심도 아니고. 예, 그런데 특히 또 US 스틸 같은 경우는 본사가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합주죠. 경합주네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경제 이슈를 어떻게 보면은 그 좋아하는 시장 논리로 풀려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과연 틱톡이 금지시킨다고 될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중국에서 틱톡 금지시키면 다음번에 중국에 그런 상품 안 나올까? 뭐 일본에 안 팔면 그러면 또 그게 우리 일자리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교수님 첨언하실 혹시 틱톡 관련해서 사실은 뭐 틱톡을 안 쓰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근데 중국을 갈 때마다 저희가 맨날 뭐 VPN 해가지고 네. 페이스북 연결하려면 그런 고생을 하면서 다녔던 기억들이 있어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반대적인 상황 오히려 형님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 대신에 이 맞대응하는 이런 면들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미국하고 너무 달라서 네. 조금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형님의 그 체면이 깎이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죠. 혹시 틱톡이 정말 금지된다면 지금 어쨌든 막 헤비 유저는 아니겠지만 네네네. 그 괜찮을까요? 예전에는 바인 아시죠? 네네. 바인이라는 앱도 있었는데 그거 아예 사라져버리고 아, 이제는 틱톡은 그래도 약간 바인이랑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틱톡은 아예 없어진다면 또 다른 앱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유사품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약간 금지까지는 너무 뭐 사용자들이 많고 네. 그리고 약간 돈 벌고 있는 그런 분들 많다 보니까 조금 네.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이 밖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슴 좀비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들리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센병도 재유행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사슴 좀비병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광록병, 우리가 이제 광우병이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 이제 대칭되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이 사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우병 예전에 기억하시면 소가 못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슴이 음식을 잘 못 삼킨다거나 침을 줄줄 흘리고 있거나 일어나려고 일어나지 못하고 빼쩍 말라가지고 이제 이동 못하는 뭐 이런 장면들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프리오네라는 일종의 유전물질 같은 게 전달이 돼서 그게 이제 뇌에 침범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병인데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사슴 말고도 다른 동물에서 감염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광우병도 처음에 사람한테 감염되냐 마냐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그랬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영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광우병이 걸린 사람이 나타나면서 되게 확 뒤집혔잖아요. 근데 아마도 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람한테도. 근데 다만
이제 소는 사람들이 많이 먹지만 이제 사슴을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발병자가 없다 뿐이지. 근데 혹시라도 사람한테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센병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센병. 네.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이제 비하하면서 뭐 문둥병이라니 나병 이렇게 불렀던 병인데 이제는 공식명을 한센병으로 부르고 있고요. 워낙 이제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에서 일부 동물에서 이제 그거를 자연적으로 균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동물을 만졌던 사람에서 이제 전파되는 사례가 발견돼서 미국에서 특히 플로리다 주변에서 한 180명 넘게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질환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르마딜로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 갑옷같이 생긴 것도 있는 좀 약간 특이하게 생긴 동물인데 그 동물 이제 막 혹시나 이제 야생 동물을 만나게 되면 만지지 말라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 CDC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가 떠 있더라고요. 네. 또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요. 현재 일본에서 올 1, 2월 일본 45개 현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 감염이 370건 이상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3, 4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외신이 나오면 뭐 되게 이상한 병, 괴질 막 이러면서 한번 떠들썩했다가 또 잠잠해지는 게 매번 반복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스랄균 또는 이제 연쇄상구균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편도 막 부어져 펄펄 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일으키는 같은 균이 일으키는 병인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고령이라든지 뭐 당뇨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가 나서 상처가 나면 그 균이 이제 그런 상처로 들어가서 갑자기 증식하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그 독소에 의해서 갑자기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가 오는 질환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망률이 30%씩 가는 병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애들 목에서 검사하면 한 1-20%에서 균이 나올 정도의 그런 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특별한 게 아닌데 일본이 사실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레포팅을 되게 열심히 받고 있어서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 통계를 이제 외국에서 보니까 하도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에 민감한 상황이니까 또 일본에서 뭔가 또 새로운 뭔가 유행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분들이 조금 이제 너무 좀 과하게 이제 번역을 해서 띄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숫자를 모니터 안 하니까 몇 명인지 모른다 뿐이지 우리나라 내에서 저도 뭐 아주 드물지만 몇 년에 한 번은 보는 환자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군 세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 갈까요? 네, 오늘요 비보가 있어요. 오늘은 알파고의 시간이 없고 우리 마테우스 세손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계 일주? 저는 그래도 당연히 브라질 가는 게 브라질 갔다 올 걸 그랬다. 그 알파고가 계속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레이저 있어요 지금. 네, 지금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브라질이라는 나라 생각하시면 삼바, 축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브라질도 더 많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한국말로 하실 때는 빵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원래 포르투갈어거든요. 원래 포르투갈어 할 때는 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3가지의 음식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치즈 브레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브라질에서 많이 팔거든요. 펑지 케이주 그거에다가 파스텔라는 만두처럼 생긴 건데 만두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이즈는 파스텔은 이 정도 되거든요. 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라면 먹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파스텔 안에는 고기 들어가도 되고 치즈, 야채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브리가데로라는 페이스트리예요. 그거는 디저트예요. 그냥 연유로 만들어서 초콜릿이랑 이렇게 섞어서 스프링클 이렇게 뿌리고 먹는 그런 건데 제 생일 때 케이크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꼭 만들어서 먹어요. 그걸 직접 만드신다고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3가지의 도시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상파울루 있잖아요. 제가 상파울루에서 태어났고 그 연극, 뮤지컬 이런 것도 많고 아니면 조금 더 약간 덜덜하고 편안한 그런 데로 가고 싶다면 리오데자네이로도 있어요. 바닷가 쪽은 가시면 또 그 트로피칼한 야경도 많고 또 3번째로
오르프레트라는 그런 도시 있는데 거기는 금광 또 옛날에 식민지였잖아요, 브라질은. 네. 교회도 많고 약간 역사적인 그런 것도 볼거리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에 빗대서 음식과 장소까지 세 곳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알파고 기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외국 친구들이 여기 와서 3분 세계 일주하면 다 음식 얘기만 하더라고. 지난번에 미국 친구 와서 포르투갈 음식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특별히 농어도 먹고 대구도 먹고 제가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문어였어요. 시원하시면서도 이거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제 시간이 없어졌어요? 네, 이미 끝났어요. 오늘 모처럼 브라질에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좀 젊은 분이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브라질의 지금 룰라 정부 빼때 그 노동자당이 약간 전 세계 좌파들의 어떤 대안적인 대중정당이면서 노동운동 쪽이고 뭔가 이렇게 좀 희망적인 근데 룰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3기까지 집권하는 거 굉장히 고인물 느낌 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실제로 그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젊은 분들 굉장히 궁금해요. 2003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룰라 대통령은. 저도 엄청 놀랐거든요. 또 한다고? 이런 얘기. 저는 미국에서도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제한이 있잖아요. 2번만 된다고. 브라질도 똑같았었죠. 그래가지고 내려왔던 그렇죠. 거였죠. 근데 갑자기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 좋은 게 뭐냐면 2003년에 아주 잘하셨어요. 룰라 대통령. 근데 아직까지는 같은 마인드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 전에는 그때는 됐었는데 이제는 좀 다르잖아요. 또 뭐 핸드폰이나 시대도 변했고 시대는 변했는데 사람은 똑같아요. 보통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소나로랑 약간 사건이 있어가지고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던 자이르 보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퇴임 후 행보도 트럼프와 꼭 닮은 꼴입니다. 선거 불복과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는데요. Lá no fundo, que essa missão ainda não acabou. 그거는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룰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하면 안 되나. 보소나루가 잘못한 것도 맞고 그거를 바로잡는 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뭐 할지 그 얘기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뽑긴 했는데 이제는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다. 보소나루 대통령이 이제 실각하고 난 다음 실각 아니죠. 그냥 임기가 끝나고 나가고 난 다음에 또 트럼프처럼 뭘 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지금 보소나루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인식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유주의자랑 룰라 쪽이잖아요. 그거 보수주의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도 보소나루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3분의 1이더라고요.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좋아할 거예요. 다시 출마할 것 같아요, 보소나루는? 너무 어려워요.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행보가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대결처럼 미래에 브라질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잠깐. 알겠습니다. 브라질 3분 이상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 패스코드 시간입니다.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2010년부터 결핵 예방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 행사까지 개최를 하고 있는데 기념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말이 이상하죠. 기념은 이제 좋은 일에 예전에 무슨 저도 책 같은 폐병 뭐 이런 그다음에 항상 결핵이 아니라 폐결핵 이렇게 막 이렇게 창백한 지식인이 피를 토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뭐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1000명, 20,000명씩 감염이 된대요. 그리고 사망자도 뭐 1000명 안팎으로 나온다고 하고 이게 뭐 공기 전염돼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치료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뭐 감염되면 뭐 걸리면 뭐 3분의 2가 죽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 근데 제가 세계보건기구 WHO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치료제가 많이 있는데도 세계적으로 매년 한 150만 명 정도가 이걸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뭐 사망자 중에 뭐 그 해마다 다르겠지만
누적 사망자로는 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여전히 환자 수 1위인 병이라는 거예요. 누적으로 따지면. 예, 물론 네. 뭐 코로나19가 터졌으면 그 해에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그렇죠. 코로나가 높아졌지만 그 교수님, 결핵은 이제 예전에는 뭐 몇십 년 전에는 결핵을 자주 들었던 것 같은 지금은 많이는 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떤 병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제 결핵의 날이 201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념하기 시작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때 201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OECD 국가 중에 발병률 1, 2등. 발병률 1, 2등? 1, 2등. OECD 국가 전체에서 1, 2등. 그리고 뭐 사망자도 1, 2등. 뭐 이랬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맨날 결핵 통계가 WHO 발표할 때마다 뭐 국가의 망신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던 시기여서 이때부터 국회에서도 매번 국감할 때마다 지적받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에다가 뭐 결핵만 없애면 되니까 막 결핵에 대한 예산을 이때부터 막 열심히 이제 보내주기 시작했던 해가 이맘때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이 이제 발병자도 그때 이 당시가 한 2만 명 넘었던 2, 3만 명 됐던 때인데 이제 한 1,000명대로 떨어지고 사망자도 이제 1,000명 단위 정도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OECD에서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 되게 짧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가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의료가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2, 300년이 걸렸던 거를 우리나라는 거의 50년, 60년 사이에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들이 아직도 후진국적인 양상하고 선진국적인 양상이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시기. 그래서 아직 과도기가 지나가는 시기고 이게 없어지려면 상당수 이제 더 시간이 지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핵이 이제 우리가 노출이 됐었을 때 이제 결핵에 감염되는 사람 실제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한 20% 정도는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잠복한 상태로 평생을 쫓아가요. 평생 잠복해 있다가 50대, 60대 돼서 또는 60대, 70대 가서 연령이 많아지면 그때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때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요새 이제 뭐 면역 저하제 많이 쓰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제 간 이식 받거나 신장 이식 받는 분들도 네. 많고 항암 치료 받는 분들도 많아지니까 그럴 때 결핵이 발병하면서 나빠지니까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결핵에 잠복 결핵에 감염돼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결핵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바뀌는 경우가 10%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핵으로 발병한 사람 10%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되게 먼 질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40, 50대 이상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이 거의 30, 40%가 아직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대에는 한 이제 10% 떨어지고 이제 20대는 뭐 5%, 1%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결핵 걱정 없는 시대에 살게 되겠지만 지금 40대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도 있고 연령이 올라면서 결핵 발병하니까 아직도 그분들이 10% 내에는 결핵으로 발병할 잠재성을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완전히 좋아지려면 적어도 20, 30년은 지나야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기침하거나 뭐 목이 조금 그렇거나 하면 아 이거 감기인가 뭐 이렇게 자각을 하잖아요. 네.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결핵이 네. 이제 폐결핵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결핵이 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신에 다 가거든요. 근데 네네. 특히 폐결핵은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감기 걸린 줄 알고 치료를 받았는데 2, 3주 이상 계속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계속 마른 기침도 계속 멈지 않고 심지어 호흡곤란도 오고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3주 이상 기침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엑스레이 찍어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3주 이상? 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결핵아닌지 반드시 이제 감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게 전파가 이제 되는 게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비말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세균이 날라왔는데 무게가 가벼우니까 멀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핵에 발병한 사람이 내가 여기서 제가 1시간 정도 떠들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전체에 있는 이 스튜디오 전체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줄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멀리까지 퍼지는 그런 네. 세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핵에 한 명이 걸렸을 때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 수도 되게 많은 거고 더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이미 남한테 전파를 시키고 있어요. 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되면 이미 가족들 다 전파시키고 여러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파시켰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병.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전파된 것도 아닌데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발병이 되는데 그것도 발병돼서 증상 나타나는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남한테 전파시키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결핵에 발병한 사람을 주로 치료하고 해결하자는 거를 갖다가 이제는 잠복결핵 치료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시기도 요 2010년 무렵부터 열심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결핵이 어떤 날씨가 좋아요? 예를 들면 따뜻한 날씨에서 결핵이 다 빠르게 확산돼 아니면 좀 추운 날씨에서 많이 확산돼? 근데 결핵은 기후를 따지지 않는. 따지지 않는. 그리고 전파력이 강하니까 사람이 많이 살고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어디든 퍼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인구가 많은 나라들인데 이제 이 나라들이 다 대체로 아직은 이렇게 많이 개발된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개도국에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HIV 감염자들 같은 경우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 원인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게 결핵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남아공 같은 경우 그런 요인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감염이 돼도 발병되는 사람 아까 한번 1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양 공급이 안 좋고 그러면 이게 발병이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개도국이나 빈국들에서 그 발병이 많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이거를 뭐 후진국변 사실 그런 말이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사시대 인류가 새로운 대륙을 찾아 이주할 때부터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인류는 항상 감염병과 함께 해왔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인간의 삶과 감염병, 결핵의 날과 맞물려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감염병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제는 감염병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마마. 미국 등 13개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 네, 코로나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요. 사실 전염병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가 2020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병자가 있었고 지금도 또 고통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알파고 기자님은 코로나 때 혹은 그 이후 가장 큰 일상의 변화가 어떤 거예요? 제가 공연하고 있었는데 공연 없어졌어요. 셋업이니까. 공연. 네. 너무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때 공연 갔었는데 한번. 네. 2003년에 이제 한국에서는 괴질, 사스 그거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외국에 있다가 저는 딴 것만 취재하다가 한국 언론 인터넷에서 보고 괴질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 알았지만 너무 생소했잖아요. 지금은 그 후로 20년 동안은 거의 늘 괴질의 습격을 몇 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뭐 가족이 걸렸을 때 집안에서 격리 이런 거는 참 진짜 드문 경험이잖아요. 집안에서 누군가를 격리한다는 여러 가지 참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출연자가 코로나 진단을 받아가지고 거기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격리됐었거든요. 네, 저 집안에 박혀 있는데 무척 외롭더군요.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진행자가 걸려가지고 저는 그 핑계로 제가 저희 회사를 안 갔어요. 그때는 굉장히 워낙에 뭐 엄격하게 너무 무서웠으니까 다들. 그 당시에는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밥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 엄청 많이 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러니까 코로나 풀리고 나서는 이제 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15kg 뺐어요. 15kg 제가 찌다가 뺐어요, 다시. 와, 대단하다. 저도 진짜 15kg 빼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 피자만 먹고 막 그냥 혼자 한 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인가. 진짜 말고 확진자 바로 그 케이스셨네요. 제가 당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네. 바쁘셨는데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어떠셨나요? 일단 감염병 전문가가
웬만한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심지어 밥값을 내주시는 분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어공부 부장님보다도 더 핫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이 달라진 거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회의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예전에 다 기본적으로 대면 회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에 뭐 회의 많이 하나 두 개 하는 게 다였는데 이제 화상 회의가 이제 너무 보편화돼서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의를 남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꼭 모여야 될 때 이렇게 1시간, 2시간 모였던 거를 요새는 화상으로 보이니까 아 이제 우리도 이제 화상으로 서로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그런 것들 좀 삶의 모습 중에 가장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또 가능해졌죠. 그리고 상상 못하는 일들도 또 현실화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죠? 저도 줄을 한참 섰었는데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마스크 기업들이 도산했다는 기사가 있었듯이 코로나가 경제의 흐름도 크게 바꿨습니다. 구정훈 기자님 어떤 흐름들이 우리 뭐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이탈리아가 거의 전체 필수 영역만 말고 산업활동 전체를 중단시키고 국경을 닫았을 때 그러니까 전쟁에 나도 피라는 가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닫아건다 이 자체가 역사 이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IMF 표현을 빌면 이제 대봉쇄, 뭐 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강제 봉쇄가 아니어도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멈춰섰었잖아요. 당연히 경제 침체로 이어졌었고 사실 아직도 거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죠. 그렇죠. 특히 재정 투입 같은 거 그러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이 재정적인 요인들 한마디로 돈 풀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게 해주는데 거기서 여력이 있는 나라들과 없는 나라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정부가 방역을 굉장히 못했지만 그때 헬리콥터 드롭이라 그래서 이제 마구 돈 뿌리는 거 이걸 했었고 독일에서는 지금의 숄츠 총리가 그때 이제 재무 담당하면서 바주카포처럼 돈을 쏘겠다라고 했던.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그런 대로 넘겼습니다 경제가. 반면에 빈국들은 부채 위기가 굉장히 커져서 뭐 이를테면은 재정 문제 때문에 2021년 콜롬비아였나 이렇게 대규모 시위도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온라인 경제는 커지고 이렇게 국가마다 차이도 있었지만은 또 아마존의 뭐 제프 베이조스가 뭐 당시 그때 세계 1위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는 경제에 침체를 가져온 것과 근데 경제 침체라는 건 항상 회복되기 마련이지만은 이 타격이 나라에 따라서 혹은 한 나라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 그게 가장 그 의미 깊은 일이 아니었나. 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고 또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명암이 아주 극명하게 다시 한번 양극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었죠. 아 교수님 당시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득과 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가요? 의학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뭐 의학계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mRNA 백신 계열이 처음으로 사람한테 승인받고 사용된 백신이 된 거. 일종의 새로운 플랫폼 하나가 백신 시장을 완전히 판도로 바꿔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mRNA 백신 시장에 대한 장점들, 특히 이런 팬데믹 대비라든지 또 변이가 심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그런 장점들 때문에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도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고 여러 이제 백신들을 시장을 했던 그런 큰 장점이 있었는데 다만 이게 이제 mRNA 백신이 예전에 다른 감염병에 사용되지 않고 코로나19에 처음 특히 팬데믹에 사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mRNA 백신 맞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또 유전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자꾸 공상과학 영화에서 유전자 뒤섞여 들어가서 뭐 이제 뭔가 문제가 된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기억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제 그런 일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던 부분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왜냐면 교수님 코로나 백신 안에다가 칩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면 몸에다가 칩이 들어가고 우리는 미국한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접종을 많이 안 했고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였죠. 네. 독감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그것도 계속 맞아야 된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에 이제 그 유행이 좀 심했고 우리나라보다 심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보다 지난 12월, 1월에 사망자가 또 코로나19의 사망자, 인플루엔자 사망자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65세 이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유행 패턴이 1년에 2번씩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유행하는 패턴이니까 2번씩 맞으라고 권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겨울에 유행이 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연례 접종화 시켜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해서 매년 독감 예방 접종처럼 매년 맞는 백신
백신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감염병의 종류가 더 많아지고 독해진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수님, 이 결핵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병률이 높고 또 실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감염병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더 자주 더 독한 것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존에 유행하고 있었던 감염병들이 다시 이제 문제가 되는 감염병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 이제 뭐 사람들이 안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역 유행이 원래 2010년대 이후에 되게 심했었는데 코로나 4년 동안 전혀 유행 안 하다 작년부터 홍역 환자가 확 늘어가지고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소위 말하면 개도국에서나 발생한다는 병 홍역이 유럽에서 3만 명, 4만 명씩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 동안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댕기열 발생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근데 댕기열 환자도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여행 계획이 늘어나니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여행 이후에 댕기열 걸리는 환자들도 이제 늘어난다든지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원숭이 두창, 엠폭스라고 하는 질병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와 전 세계적으로 한번 확산됐던 적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없어졌다고 했던 감염병들 또는 기존에 있었던 감염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천연두, 두창이 사라진 것 때문에 원숭이 두창인 엠폭스가 전 세계 유행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특정 감염병이 없어진 게 오히려 새로운 감염병을 유행을 시키는 이런 상황들도 실제로 벌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감염병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다. 근데 그 교수님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병, 동물병 사람한테도 왜 걸리는지 되게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감염병을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 그다음에 동물 숫자 써서 인수공통 감염병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두창이라고 천연두 얘기했잖아요. 두창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만 감염이 되니까 사람만 잘 통제하면 정말 없앨 수도. 그래서 실제로 두창은 전 세계 사라지는 감염병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동물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가 그렇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한테 넘어와서 사람한테 유행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종식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가 없는 감염병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동물에 사람은 넘어오냐? 실제로 동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들이 사람한테 넘어오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자꾸 접점이 늘어나니까 예전에 한 번, 두 번 만났던 게 100번, 10,000번, 100만 번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바이러스가 자꾸 사람한테 이제 넘어와 보고 시험해 보면서 자기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이런 종족 사람이라는 이런 동물한테도 내가 감염시킬 수 있게 이제 변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넘어오는 상황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만큼이나 예전보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고 자연 속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일부러 관상용이든 약재용으로 이제 갖다가 이제 데려다 쓰고 이러면서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이 만나는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 앞으로 문제가 됐고 새로운 팬데믹도 어차피 인수공통 감염병이 일으킬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새로운 팬데믹을 얘기하시니까 무서운데요. 무섭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2002년, 3년 사스 그 다음에 또 신종플루 있었고 그리고 뭐 메르스는 글로벌 팬데믹은 아니었지만 또 우리 코로나19를 겪었는데 글로벌 팬데믹 같은 경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역사적 예를 들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유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아시아 독감이 유행을 했고 68년도에 홍콩 독감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조용하다가 2009년에 신종플루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세기 때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한 3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미 21세기 들어서 2009년에 신종플루 유행을 했죠. 그다음에 2019년에 코로나19 유행을 해서 수열로 따지면 30에서 40마다 발생하던 게 지금 플러스 10마다 발생하는 아까 말씀하신 메르스도 있죠. 사스도까지 따져보면 그 기간은 정말 5~6년 간격으로 큰 거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껴있고 그 다음에 되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측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전염병 이런 건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한테 발생했던 게 다시 이제 유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비슷하게.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2009년에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아주 가볍게 겪기는 했어요. 2009년에는 이제 병독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스페인 독감 수준의 이런 인플루엔자가 만약에 지금 새로운 팬데믹을 일으킨다 그러면 사실 코로나19보다 더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코로나19 자체도 이번에 처음 팬데믹을 일으키긴 일으켰지만 이미 2002년에 사스, 그다음에
2012년에 메르스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계열들이 문제 일으킬 거라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게 2019년에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의 29, 뭐 코로나 39 이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21세기 팬데믹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아마 계속 주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을수록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3월 18일에 미래 호흡기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를 9개 교훈 가운데 4개 교훈에서 모범사를 평가했는데 구정 기자님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협력적 감시 분야 여기서 한국은 메르스 대응 기반을 활용해서 그 정부와 민간의 검사 체계를 신속하게 통합했던 거 이런 거는 뭐 높이 평가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요즘 의료 대응이다 이런 데서는 뭐 중국이 그때 모듈형 병원 만들어서 신속하게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뭐 대규모로 병상 바로 공급한 독일 이런 데들이 모범 사례였고, 또 한국은 그 중증 환자의 병상 확보랑 그다음에 재택 치료 활용, 외국인 무료 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보호에서 그 생활 지원비와 요급 휴가비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전 국민 보편적인 건강보험 이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뭐 사실 뭐 눈길을 끄는 다른 사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동아프리카의 우간다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의 실험실을 활용하게 해서 검사 기간을 뭐 일주일에서 하루로 줄였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란 같은 데는 2019년부터 뭐 국가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을 미리 만들어놨다든가. 근데 이게 한 사회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정된 위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염병 X,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게 뭐 막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네,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쟁 중에 뭔가를 잘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것들을 다 투여해서 하니까. 전 국가 역량을 투여하니까. 근데 다만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전쟁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팬데믹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자체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낼 수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투자를 아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 잠깐의 휴지기 동안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인류는 감염병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었죠. 흑사병이 지나간 후 산업혁명이, 그리고 천연두가 지나간 후에 중세에서 근대로 돌아섰는데요. 21세기 코로나19가 지나간 현재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을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과거의 아픔 그리고 고통을 잊지 말고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